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그 소방안전관리자 1급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를 풀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시점이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제 핵심 요약 내용이라든가 교재에 있는 그 내용에 관한 핵심 요약 정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예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출 문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연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의고사 형태로 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잘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시험장에 가실 수 있게끔 한번 좀 마련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5회 정도에 걸쳐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물론 다 풀어드리지는 못해요. 문제가 워낙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몇몇 우리가 이제 책에 표시되어 있는 중요한 어떤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이 주요 내용들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유형들을 다 아마 연습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그 기회를 좀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문제를 풀고 답을 뭐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이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의 취지는 이 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실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내가 아직 어느 부분이 좀 약한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여기 있는 답만 다 외워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교재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들 중에서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하셔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다가 틀리고 잘 안 외우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을 교재를 통해서 잘 확인을 하셔서 좀 숙지를 해가시면은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요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문제를 출제하셨던 그 출제위원 교수님을 만나서 그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봤는데 딱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방안전관리자 문제라 함은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변형시켜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낸다. 왜냐면 그 내용을 벗어나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대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교재를 좀 꼼꼼하게 보면 될 텐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풀이가 도움이 안 되나요? 라고 했더니 그 내용만 이게 쭉 읽고 외우면 실제로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파악이 안 되니까 문제를 풀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내용을 준비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실제로는 단순함기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교재를 보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시면 꼭 교재를 찾아서 아니면 해설이 잘 돼 있으니까 해설지에 있는 내용이라도 꼭 숙지를 하고 시험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 소식을 전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열심히 저도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1회 문제에서 1번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대한 내용 중 반드시 자격을 취소를 해야 되는 것만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뭐 딱 말씀을 드리자면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무효사유에 해당돼요. 따긴 땄으되 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취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증을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격증법상 어떤 자격증이라도 빌려주다 걸리면 무조건 취소입니다. 1차 위반이 취소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빌려줬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취소구나. 요거 두 개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정지 또는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소소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개만 외우세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과 그 다음에 자격증을 빌려주는 거다. 그래서 답은 2번에 기억 디귿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이 아닌 거 골라라 그랬는데 자, 이 문제의 취지는 뭐냐?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대체적으로라도 좀 외우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가 이렇게 짧게 낼 게 아니라 원래 이 문제의 진짜 취지는 뭐냐?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우리 교재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닌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문제는 답이 2번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은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합니다. 실제로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해 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데 법에는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시도지사가 생각을 해봐서 또는 소방관서장들이 생각을 해봐서 여기는 지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지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포함되는 지역이 아닌 거란 얘기는 그 우리가 배웠던 교재 안에 있는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 지역이나 공장 창고 밀집, 그다음에 목조 건축물 밀집,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있죠. 그다음에 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밀집 이런 것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은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단순 암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질문이 자꾸 들어와요. 아니 그러면 다중이용업소 밀집한 지역은 화재 예방 경계지구로 지정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정을 해도 돼요. 그런데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 답은 일단 2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뭐라고 돼 있느냐? 양벌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거 골라라 그랬는데 양벌 규정이잖아. 이 벌이라는 건 벌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을 적용받지 않는 거다라고 받지 않는 거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양벌 규정 적용을 안 받아? 그럼 이건 뭐죠? 이렇게 하니까 좀 오해가 될 수 있겠네요. 받지 않는 거니까 받지 않는 거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이 여기서는 지금 과태료 조항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태료는 양벌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렸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이게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양벌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지 않는 거 1번이 되는 것이고요.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 P100 이렇게 외우거든요. P100. 자, P100이 뭐냐? 피난 명령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식이에요. P10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 처분을 방해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했다. 이거는 소방활동을 뭐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방활동을 방해한 건데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을 해보자면 그렇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 과태료 조항은 양벌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여러분들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5번이 나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데, 자, 방염 성능 기준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 키워드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 자, 뭐라고 돼 있죠? 불꽃을 올리며 라는 말이 나왔죠? 불꽃을 올리면은 20초 이내예요. 20초 이내가 되는 거고, 불꽃을 올리지 않고 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좀 덜 위험하기 때문에 30초거든요. 기억 니은은 서로 20초, 30초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꽃을 올리며 20초,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면 30초예요. 그래서 요게 일단 틀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화한 면적은 50이 맞는데 제가 이거 끝말잇기라고 할까요? 길 2잖아요. 길 2니까 얼마입니까? 20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50에 20이니까 디귿은 맞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리을은 녹을 때까지의 접촉 횟수를 말하는 거죠. 접촉 횟수 그러니까 접촉 횟수는 어떻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3회 이상이 되는 거죠. 3회 이상 접촉 횟수. 녹을 때까지 접촉 횟수니까 3번 이상 접촉을 했는데 그때서야 녹았다 그러면 그거는 방염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미음인데 미음은 이제 연기 밀도거든요. 제가 농담처럼 외우는 건데 연기 밀도, 연기가 많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니까 뭐라고 하죠? 죽을 사. 그래가지고 얼마입니까? 400 이하일 것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미음도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이 다 맞아요. 그래서 50에 20, 3회 이상 연기 밀도, 연기는 많으면 죽으니까 400 이렇게 외우시면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디귿, 리을, 미음이 되는 것입니다.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것이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에 봤더니 건축관계 법령에서 방화구획과 관련된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모두 골라라라고 해서 한번 찾아볼 건데 이런 거죠. 급수관, 배전관이 방화구획을 관통을 하죠.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길 때는 그 틈을 내화 시간 견딜 수 있는 내화 체험 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라. 좋은 말이죠. 이거는 틀린 말 없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은요. 니은은 바닥 및 벽은 내화 구조, 문은 방화문의 구조여야 되며 자동 방화 셔터를 제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동 방화 셔터 포함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방화구역의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여야 되고 항상 닫힌 상태 맞죠? 화재 시에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설치를 하는 게 맞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으니까 옳지 않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4번 니은 디귿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런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13번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13번. 뭐 다 풀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조금 띄엄띄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설지가 잘 돼 있으니까 해설지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3번 같은 문제는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건 업무시설이고 지상 7층, 지하 3층, 뭐 층수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연면적이 6,500제곱미터, 15,000제곱미터 안 넘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될 것 같아요. 1급이 되려면 15,000제곱미터를 넘어야 되는데 안 넘었잖아요. 그죠? 자, 사용 승인일은 2018년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이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걸 봐서는 종합점검 대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종합점검 대상이다. 종합점검 대상 맞아요. 스프링클러 때문에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매년 4월 말까지 작동점검을 받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작동점검이 아니라 이거는 뭐죠? 종합점검 대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자, 일단은 2018년이니까 2018년 4월 17일이 사용승인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종합점검을 언제까지 받는다 그랬어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4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월 말까지 종합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4월 말까지라고 한다면 작동이 아니라 일단 종합점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고요. 아니 나는 작동점검이 궁금한데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종합점검을 받고 나서 몇 개월 뒤죠? 그렇습니다. 6개월 뒤에 뭐를 받는 거예요? 6개월 뒤에 작동점검을 받는 거니까 언제까지입니까? 10월 말까지죠. 그래서 작동점검을 밀고 싶으시면 10월 말이라고 하셔야 되고 4월 말까지는 종합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해도 4번은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3번 문제 같은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되기가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3번 같은 문제가 아마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문제는요, 정말 그 이상한 무슨 이게 우리가 막 암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암기 문제에 비해서는 이런 문제가 훨씬 여러분들이 정복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그 체크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잘 연습을 하시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무슨 뭐 이렇게 막 머리가 좋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숙달입니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3번의 답은 4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인데 14번도 제가 빨리 찍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새로 짓는 거잖아요. 쭉 보니까 다시 축조하는 걸 말한다 그러면 이거 개축 아니면 재축이거든요. 근데 재축이란 말이 나오려면 제 키워드 하나 알려드릴까요? 재축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재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재난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재축이에요. 는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찍은 얘기인데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재해나 재난이란 말이 나오면 재축이다. 재해나 재난이란 말이 나오면 재축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개수는요. 우리나라 사람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 말이 없죠. 재난이나 재해라는 말이 없으니까 일단 답은 개축이 돼야 됩니다. 개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 3세판이에요. 그냥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6번 문제를 이렇게 봤더니 이제 16번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자, 다음 중에 화기 취급 작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화기 취급 작업입니다. 용접이나 용단은 화기 취급 작업 맞고요. 철근을 연마할 때도 불꽃이 튑니다. 댐 작업을 할 때도 열이 많이 나겠고요. 드릴로 철판을 뚫는 작업도 우리가 불똥 같은 게 튄다는 거죠.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화기 취급 작업이 맞는데 일화성이나 산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 이건 화기 취급 작업이 아니라 위험물 취급 작업입니다. 그래서 위험물 취급 작업과 화기 취급 작업은 달라요. 완전히. 그죠? 그래서 위험물이 등장하는 거는 위험물 취급 작업이기 때문에 뭐 적용하는 기준도 달라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나 이런 걸 적용하는 거지 이거랑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화기 취급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3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을 보시면 바로 옆에 있네요. 자, 연소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키워드가 있어요.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서 인화가 된다. 직접적인 점화원이 키워드죠. 그리고 최저 온도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인화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열을 가해서 불을 붙이는 걸 뭐라고 한다? 인화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이 없이 가열된 열의 축적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가 발화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네, 이것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소 상태가 계속된다. 계속될 수 있는 온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연소점이라고 하죠. 예, 연소점, 파이어 포인트라고 하는데 연소점입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을인데 리을은 맞아요. 발화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연소점, 그 다음에 인화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연인, 뭐 어감이 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발연인, 그래서 순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점, 근데 얼마 정도냐? 교재 보면 나와요. 한 5에서 10도 정도 높다고. 그래서 리을은 옳은 얘기고, 옳지 않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해서 몇 번?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저희가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인데,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지하 1층, 지상 7층이면 요게 일단 10층이 안 되죠. 10층 이하 건물입니다. 10층 이하의 건물이고, 11층 이상이면, 왜냐면 이게 11층 넘어가는 순간부터 무조건 개수가 3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11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층 이하인 건물인데, 자, 문제는 10층 이하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판매시설이라든가 복합 건축물인데 판매 시설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죠? 이렇게 백화점 같은 게 딸려 있는 뭐 그런 뭐 철도역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 시설을 갖고 있는 복합 건축물이다. 요런 경우에는 30개예요. 요런 경우는 30개고, 그 외에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냥 운수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어쨌든 뭐 요런 거 그냥 이거 아마 교재에 있을 건데, 만약에 이게 근린생활시설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는 거, 저 같은 경우 이제 요걸 외우는데, 어쨌든 간에 판매시설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면 30개가 되는 거고, 그 외에는 20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설이 좀 잘못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요게 좀 이렇게 약간 혼동이 있으셔가지고 해설을 좀 잘못 달아드린 것 같은데, 이게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그러면 30개가 아니라 몇 개입니까? 20개입니다. 20개. 그래서 20개. 요건 여러분들이 아마 표를 보시면 알 거예요. 표에 보면 요렇게 이제 다 묶여져 있긴 한데, 판매시설이나 판매시설을 갖고 있는 복합 건축물 30, 그 외의 게 20이거든요. 근데 근린생활시설은 그 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얼마냐면 이제 20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1.6 세제곱미터가 바로 뭐죠? 이게 이제 스프링클러 하나입니다. 스프링클러의 어떤 뭐죠? 이게 방수량이에요.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의 방수량이 얼마죠? 1.6 세제곱미터가 되죠. 그러니까 기준 개수가 20개가 되는 거고, 이걸로 이제 20분 이상이 방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2번이 답이 아니라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답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대로 하려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판매시설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땡땡 건물이 있다라면 그게 이제 30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20개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건 여러분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20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래서 이제 해설 강의를 좀 해드려야 돼요. 가끔 가다가 문제가 뭐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면 조금 혼동을 해서 답이 잘못 들어올 경우 있는데, 제가 풀면서 해설 강의하면서 바로바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은 자,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가 아닌 거 골라라. 그럼 뭐 찾는 거죠?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가 아닌 거라고 하는 건 화학적 소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화학적 소화인데 제가 이거 찍는 거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화학적 소화라는 말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연쇄 반응입니다. 무조건 연쇄 반응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왜 그러냐면요, 그냥 원래 화학적 소화 자체가 연쇄 반응을 차단시켜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내용이니까 화학적 소화 뭐 이런 거 나오면 연쇄 반응 찾으시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역으로 연쇄 반응을 차단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화학적 소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1번에 답은 1번 우리가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22번에 보시면 이제 용접 작업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라라고 되어 있죠. 자, 용접 작업 시에 작은 입자의 용적이라는 건 용접의 흔적이라는 뜻인데, 이런 것들이 쫙 불똥 같은 게 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스패터 현상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크 용접에서는 가스 폭발, 아크 휨,
짧은 아크가 아니라 긴 아크입니다. 그래서 긴 아크일 경우에 스패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맞습니다. 불꽃의 세기가 강하다면 당연히 스패터 현상 발생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거 숫자 좀 외우시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만약에 무풍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얼마는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한 11m 정도는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저거 종합해본다면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예, 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22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24번인데, 자, 24번 한번 보겠습니다. 24번 문제 보시면, 자, 보기의 특성을 가진 위험물에 해당하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자, 뭐가 돼 있습니까? 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한다 그랬죠? 일단 가연성이다라고 하는 말, 산소를 함유한다는 말인데, 일단 가연성에 해당되는 위험물은 2류, 3류, 4류, 5류가 있어요.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건 1류, 1류, 6류, 5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공통점 찾아볼까요? 1류하고 6류는 얘네들은 뭐죠? 그렇죠.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산화성 물질이긴 한데 산화성을 갖는 물질이긴 하지만 뭐가 문제죠? 얘네들은 불연성입니다. 산화성이지만 불연성이고 조연성을 갖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탈락되는 거죠? 그렇죠. 가연성이란 말에서 탈락이 되는 거니까 얘네는 생각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2류나 3류나 어떤 4류 같은 애들은 산소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모든 조건에 다 해당되는 건 몇 류 위험물입니까? 5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5류가 되는 거고 5류 위험물은 폭발물이에요. 기본적으로 5류 위험물들이 폭발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폭발이란 말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서 이게 바로 폭발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위험물은 몇 류 위험물? 5류 위험물이 되는구나. 그냥 여러분들 5류 위험물은 머릿속에 뭐죠? 폭발물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특징은 5류 위험물은 산소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필요한 산소를 갖고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산소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질식소화가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게 5류 위험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산소를 공급하다 보니까 어때요? 연소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산소를 그대로 자기한테 주니까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얘기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보니까 해당 용도의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그러면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찾아라라고 하는 건데 자, 한번 여러분들 외워볼게요. 뭐가 있느냐? 일단은 공연, 집회, 관람이에요. 공연, 집회, 관람, 그 다음에 문의장. 자, 문의장입니다. 문의장인데 문화재, 의료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 장례식장은 둘이 친구죠. 그런 애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이제 50제곱미터거든요. 50제곱미터마다 이 한 단위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알다시피 위락시설 있죠? 위락시설은 뭐죠? 위락시설은요? 요거 30제곱미터마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외우고 계시면 여기에 만약에 얘네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떡하니 의료시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을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외운 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100제곱미터로 외우셔도 외우는 게 아니라 100제곱미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7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순 암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3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2번. 제가 여기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풀어드리는 거는 좀 스탠다드하게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시험장 가가지고 빨리빨리 푸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32번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걸 보시면 돼요. 딱 봤더니 우리 눈에 부속실이 보입니다. 여기도 부속실이 보이죠? 부속실은 무조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특별 피난 계단이에요. 특별 피난 계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부속실은.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옥내에서 계단실 걸쳐서 피난층으로 가죠. 이게 계단실로 옥내에서 계단실로 바로 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피난 계단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건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빨리빨리 찾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그 부속실 없이 바로 가는 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피난 계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뭐가 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3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3번 문제 보시면 33번 문제는 이제 가스개소화 설비의 동작 확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잖아요.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작동 계통이 정상 여부 확인하는 건 당연히 좋고요. 경보 발령 여부 확인해야 되겠죠. 지연 장치의 지연 시간을 체크해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데,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동 폐쇄 장치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가스개소화 설비가 작동을 한다면 이거는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작동을 하는 게 맞고요. 환기 장치는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죠? 환기 장치는 이건 정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작동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밀폐시켜 놓고 환기 장치 돌아가면 가스가 나오는 족족 바깥으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34번은 뭐냐? 이런 겁니다. 자, 34번은 전격 토출 압력이 1메가파스칼입니다. 자, 전격 토출 압력이 1메가파스칼인데 1이에요, 1. 그런데 릴리프 밸브의 개방 압력으로 오른 게 뭐냐 그랬는데, 우리 릴리프 밸브는 뭐죠? 최저 압력 이하에서 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 압력 미만의 압력에서 개방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최저 압력은 뭐냐? 이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넘어가면 안 돼요. 14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 1의 140%라는 거 1.4배를 말하는 거야. 1.4배니까 우리 전격 토출 압력의 1.4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1.4 메가파스칼 1.3 메가파스칼 이하 미만이죠. 미만이면서, 그리고 나서 적어도 전격 토출 압력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1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됩니다.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 사이에 있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1.4 메가파스칼 다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1.4 메가 최저 압력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그 미만에 들어가는 건 1.25 메가파스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걸 찾아야 되니까 얘가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면 이게 얼마죠? 65%잖아요. 65%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니멈 값은 얼마죠? 0.65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0.65 메가파스칼 이상, 요게 이제 전격 압력이죠. 전격 토출 압력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최저 압력인데 최저 압력 미만이니까 요 사이에서 릴리프 밸브가 작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5번에 가스개 소화 설비의 화재 표시반 점검 사항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자, 가스개 소화 설비에서의 어떤 그 화재 표시반 점검 사항인데, 자, 일단 첫 번째, 약재 방사 개시 후에 경보 적정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하는 거냐? 이건 이제 음향 경보 장치에 관한 내용이죠. 음향 경보 장치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자, 약재 방출에 따른 방출 표시 등의 설치나 어떤 방출 표시 등이 적당하게 작동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재 표시반의 점검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마 교재에 보시면 다 내용 있을 거예요. 방출용 스위치, 음향 경보 장치 연동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연동 여부는 이제 우리가 기동 장치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기동 장치. 자, 그리고 연동 여부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방호구역별 화재 감지기 감지한 기동 장치의 작동 여부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할 때 화재 감지기를 감지할 때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점검 내용이 우리가 그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요건 약간 단순함기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라서 화재 표시반 점검사항 부분을 찾아보시면 이 내용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지에 보면 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36번을 봤더니, 자, 다음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의 도통시험 결과 로서 이제 쭉 나오는데 옳지 않은 거, 뭐 문제를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런 거 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표를 바로 볼 것 같아요. 표를 딱 봤더니 아하, 이거 도통시험 해가지고 정상치가 나오려면 4에서 8V 사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0V라는 얘기는 이게 단선이 됐다. 단선은 좋은 거예요, 불량이에요? 불량이에요. 자, 그리고 음량의 크기는 우리 아시죠? 90dB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90dB 이상이어야 되는데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여기가 지금 불량이에요. 이런 식인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하 1층의 도통시험의 결과는 불량이다. 도통시험 불량 맞죠? 1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아, 이거 정상 맞아요. 정상 맞습니다.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 아니라 불량입니다. 3번 틀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2층의 도통시험 결과 4V니까 이거는 정상 맞죠. 그래서 다 맞는데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36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37번처럼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좀 하면서 스스로 좀 외우실 필요가 있는데, 자, 피난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요 순서대로 알맞게 연결한 게 뭐냐 그랬어요. 자, 딱 분위기를 봤더니 경로 설정을 먼저 할 거냐, 전략 수립을 먼저 할 거냐. 어떡하죠? 항상 모든 일은 전략 수립이 우선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을 먼저 수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무조건 경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 뭐죠? 지금 현재 상황부터 파악을 해야죠. 현황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피난 약자들이 있나 없나 이런 거 현황 파악을 하고요. 현황 파악이 되면 이제 비로소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피난 유도를 해가지고 집결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간다면 4번이 맞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풀어보시고 틀렸다면은 새롭게 나열된 걸 가지고 암기를 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문제를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표를 다 나열해놓고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단계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파이널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숙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표 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그게 어느 정도 숙지가 됐다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를 좀 양해를 구할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핵심 요약 강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기출분석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되는 거지, 오늘은 파이널 문제니까 답만 일단 확인해 볼게요. 보겠습니다. 공연장이면 어때요? 요건 이제 사람들이 좀 건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어떤 그런 공연장 같은 거잖아요. 뭐 그 밖에 해당되긴 하지만, 공연장 4층에 피난사들이 설치한다.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공연장이니까 피난사들이 타고 내려오는 거 뭐 별 무리는 없습니다. 1번은 맞고요. 그러나 노유자 시설의 5층이면 이게 4층에서 10층이거든요. 꽤 높은 거예요. 노유자 시설 5층이면 미끄럼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노유자 시설 정도 되면 4층 이상에는 뭐를 설치하느냐? 4층에서 10층 사이에는 좀 안전한 거 있죠. 뭐 피난교라든가. 미끄럼는 데는 좀 위험하고 구조대가 괜찮죠? 구조대. 미끄럼대 대신에 구조대. 다수인 피난 장비를 쓴다던가 승강식 피난기 같은 걸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만 요 미끄럼대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끄럼대 X죠. 다중이용업소는 웬만하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완강기가 또 우리가 허락이 되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다중이용업소고요.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그 밖에 것인데 3층 정도면 미끄럼대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좀 무난하지만 2번은 안 돼, 아니 2번은 아니 그 2번은요, 이거 좀 위험해요. 그래서 미끄럼대는 5층, 5층 정도면 4층 이상에는 설치를 안 하는구나. 특히 미끄럼대를 어디에 설치를 안 하는지 그걸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보십사라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39번 문제를 딱 봤더니, 자체 점검 전에 준비 사항에 대한 걸로 해당하지 않은 거 골라라. 자, 자체 점검 전 준비 사항이죠.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쭉 봤는데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리 공지하는 거 필요해. 사람들 놀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전 안내 같은 거 필요한데, 기존의 점검 자료나 조치 결과를 참고하는 건 실제로 점검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현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준비사항이 아니라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나간 단계죠. 현황 확인 단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건 2번이 되는 것이고, 요런 건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 문제만 외운다고 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거 본인이 직접 이거 자체 점검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체크는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교재 확인하시라고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냥 넘어가기 조금 찜찜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40번. 40번을 보시면 이제 유도등을 나타낸 거가 쭉 나오는데, 자, 유도등에 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자,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앞에 있는 거 생략하고 그냥 통로 유도등이라고만 적을게요. 니은은요, 이게 보통 이제 문 위에 설치하거나 천장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사람이 달려나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피난구 유도등이라고 하고요. 피난구 유도등. 그리고 요 바닥에다가 박아버리는 화살표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객석 유도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로, 피난구, 그 다음에 객석 유도등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아이고, 옳은 거 찾는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일단 요거는 내용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통로 유도등은 세 가지. 복거개라고 하는데, 복도, 거실, 계단이에요. 복거개로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복도, 거실, 계단 통로 유도등으로 구분이 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제가 피난구 유도등 어디에 설치한다 그랬어요?
문 위에 설치하거나 그 천장에다가 단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스튜디오도 문 위에 보통 달려있어요. 저런 게 사람이 이렇게 달려나가는 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어디에 설치합니까? 1m 이하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바닥이나 천장이, 아니 바닥이 아니라 문 위나 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는 적어도 바닥으로부터 얼마? 1.5m 이상입니다. 이상에는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는 거 찾아라 그러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객석유도등은 그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직선 부분의 길이가 43m잖아요. 그럼 얘를 얼마로 나눠줍니까? 4로 나눠줘요. 4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1을 해주거든요. 자, 그럼 대충 어떻게 되느냐? 43을 4로 나누면 10.xxx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 1을 빼주면 9.xx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반올림을 해주면 몇 개가 됩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올림을 해주면 10개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43을 4로 나누면 10.xxx, 거기서 1을 빼주면 9.xxx, 반올림을 해줘버리면 10개. 뭐 9점 몇 개를 설치하지는 않죠. 하나 더 설치해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이럴 때는 10개를 설치하는구나. 맞습니다.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셔도요. 그래서 몇 번임, 4번을 만든 거고 옳지 않는 거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뭐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42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42번 문제는 딱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잘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옥내 소화전이죠. 옥내 소화전 설비가 각 층마다 5개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옥내 소화전에 뭘 알아야 되죠? 옥내 소화전 한 개의 수량의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 자, 얼마입니까? 이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 다 유도해드리는 건 지금 해드리지 않아요. 파이널이니까. 옥내 소화전 하나는 얼마죠? 2.6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곱하기. 자, 그리고 나서 5개라고 하지만 최대 몇 개까지죠? 최대로 따지면 30층이 넘어가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2개라고 합니다. 30층이 넘어가면 5개인데 30층이 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2개. 자, 그래서 2개니까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5.2 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5개 소화전 설비는 얼마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7세제곱미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 몇 개입니까?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14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스프링클러는 한 개의 수량이 얼마냐면 1.6세제곱미터거든요. 자, 곱하기 앞에서 한번 했었죠. 몇 개냐? 근데 이거 한번 기준을 보세요. 헤드의 부착 높이가 5m입니다. 자, 5m라고 하는 건 적어도 5에서 8m 사이에 위치한다는 거죠. 좀 낮은 위치입니다. 8m 이상이냐 5에서 8m냐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10층 이하입니다. 10층 이하인 건물이기 때문에 10층 이하이면서 5에서 8m 위치에 헤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지정 수량은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10개가 되는 거. 우리 아마 교재에 표가 있을 겁니다. 10개니까 곱하면 얼마죠? 16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이걸 다 더해주면 35.2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포인트 이거죠, 이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최대 2개가 맞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우리가 표를 좀 보셔야 돼요. 표에 나와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아마 대부분 찍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맞추면 남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따지면 3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거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로 보는 게 43번 문제인데 이게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43번 문제를 좀 봐드릴게요. 보면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주펌프 양정인데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0.1메가파스칼이 물기둥으로 따지면 10m에 해당되는 양정이거든요. 요걸 기준을 딱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0.1메가파스칼이 10m니까 요 주펌프 양정은 얼마가 되는 거죠? 0.8 메가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8 메가파스칼인데 요게 바로 양정이 정지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펌프의 정지점은 양정 80m를 압력으로 환산한 값이다 해서 여기 얼마죠? 0.8 메가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바로 정지점이니까 나오죠. 주펌프 압력 스위치의 레인지 값은 0.8 메가파스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디프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디프 값을 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동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주펌프의 기동점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주펌프 기동점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펌프 기동점. 그렇죠. 자연 낙차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됩니까? K라고 하는 값을 더해주면 되죠. 자, 자연 낙차 값에다가 K라고 하는 값을 더해주는데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교재 있습니다. K 값을 더해주는데 자연 낙차가 얼마인가요? 이게 자연 낙차죠. 가장 높이 설치된 헤드로부터 펌프 중심선까지의 높이가 40m니까 이거를 파스칼로 환산하면 얼마죠? 0.4 메가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거기 교재에 0.5라고 잘못 오타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좀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0.4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고 0.4 메가파스칼이고 여러분들이 K 값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얼마라 그랬습니까? 이 K 값이 스프링클러는 0.15 메가파스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해 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0.55 메가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메가파스칼이죠. 그럼 0.55 메가파스칼이 바로 뭐예요? 기동점이죠. 주펌프 기동점의 압력이 0.5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디프 값을 구해야 되니까 디프 값은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디프 값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는 이제 기동점을 계산하는 건데 요렇게 구하는 거죠. 원래 레인지 값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걸 지금 한번 좀 써드리려고요. 그 정지점에서, 자, 정지점에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 디프 값을 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기동점이다. 이렇게 이 기동점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소위 말해가지고 디프 값을 구하는 걸로 돼 있는 거니까, 자, 그럼 다시 식을 정리하면, 자, 디프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정지점에서 기동점을 빼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동점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정지점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0.8로 하기로 했잖아요. 0.8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기동점 0.55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0.25 메가파스칼이 디프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0.25가 돼야 되는데 0.35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0.25로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0.25 메가파스칼이 돼야 된다는 거. 답은 일단 틀린 거니까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기동점 구한 다음에 우리가 디프 값을 구해야 되니까 정지점에서 기동점을 빼면 디프 값이 나오거든요. 0.25 메가파스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충압 펌프 압력 스위치인데 충압 펌프의 압력 스위치의 레인지 값인데 일단 첫 번째 충압 펌프 레인지 값은 주펌프의 정지점과 똑같은지 그거보다 조금 낮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0.7이라고 했으니까 0.8보다 낮죠. 그럼 괜찮아요. 이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압 펌프 압력 스위치 레인지 값은 그냥 주펌프보다 같거나 낮으면 되는데 이 주펌프가 0.8이니까 0.7 뭐 괜찮습니다. 이건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프 값인데 이건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보통 주펌프 기동점 있잖아요. 요 주펌프 기동점보다 적어도 얼마입니까? 0. 우리 소위 이거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요 다른 색깔로 쓸게요. 주펌프 기동점인데 이게 충압 펌프의 기동점을 구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충압 펌프의 정지점 아니까 디프 값을 구하려면 충압 펌프의 뭘 알아야 되죠? 충압 펌프의 우리가 기동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동점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는 주펌프의 우리가 주펌프 기동점에서 얼마를 더합니까? 0.05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입니까? 0.05를 더하면 된다. 0.05 메가파스칼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주펌프 기동점이 0.55였잖아요. 그럼 플러스 0.05니까 얼마죠? 0.6 메가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주펌프의 레인지 값이 0.75인데 기동점은 얼마예요? 기동점은 0.6 메가파스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빼면 되죠. 0.7에서 0.6을 빼니까 디프 값은 0.1로 설정돼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충압 펌프의 레인지 값이 0.8보다 작으면 되니까 0.7로 했대요. 나쁘지 않아요. 그럼 쟤를 기준으로 디프 값을 구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충압 펌프의 기동점을 알아야 되는데 충압 펌프의 기동점은 주펌프 기동점에서 0.05 메가파스칼 더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구한 0.05에다가 0.05를 더하니까 0.6이 되죠. 그러니까 0.7에서 0.6을 빼면 디프 값 0.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옳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4번 맞는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관건이 뭐냐? 첫 번째, 주펌프의 기동점 구하는 거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 주펌프의 기동점과 레인지 값을 알면 우리가 이제 디프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디프 값 구하는 법이고요. 그 충압 펌프의 그 정지점은 그냥 저 소위 말하는 주펌프보다 같아도 되고 좀 낮아도 돼요. 낮으니까 0.7은 되는 거고 저 레인지 값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뭐가 가능하죠? 그거 상관없어. 레인지 값 정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 충압 펌프의 기동점인데 충압 펌프의 기동점은 이 주펌프 기동점에서 0.05 메가파스칼 더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서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그 정지점에서 기동점을 빼주면 디프 값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설에도 또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요거 한번 연습을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에도 이렇게 그림이 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주펌프, 충압펌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는데 그거 참 잘 돼 있으니까 요 숫자를 직접 넣어가지고 연습을,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이거를 적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막 식만 적어놓고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 이 값이 나오는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10분, 20분 걸리더라도 한번 궁리를 좀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뭐 찍어야겠지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몇 번입니까?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1회에 해당되는 어떤 문제들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답이 잘못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정정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재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뭐 한번 다시 확인하고 하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1회 해설은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다음 회차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